것으로 규정한다. 모든 부는 불의한 부, 즉 불평등이 물어버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데 어떤 이에게는 부족한데 다른 이에게는 풍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개인의 소유에 대해 그 궁극성을 분명하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이해한다. 이거 다 다음 읽어주시죠. 예, 읽어주십시오. 예, 어떤 사람이든 그 풀을 적당히 자연법에 의거해서 볼 때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목적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함부로 시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잡고 있는 것은 금들인 사람의 빵이고 당신이 감추어진 것은 벌거벗은 이의 옷이며 땅에 묻은 돈은 가난한 사람의 속전분과 자유의 대가이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소유를 정직이 정신으로 맡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분명하고 긴급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긴급한 필요는 채워져야 하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긴급한 위험에 빠져 있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비밀리해야 하든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절도나 강탈이 아니다. 읽어주십시오. 예. 아퀴나스는 크리스와 실레이오스보다 타자의 필요에 더 민감하다. 아퀴나스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누군가의 소유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재물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교부들은 소유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즉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강조한다.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닌 소유의 목적성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맥락에서 절대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이론들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 불가능하다. 기독교 윤리학자 다니엘 M. 벨 주니어는 소유를 섬김을 위한 선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삶의 결과나 혹은 의미가 우리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나 점유의 욕망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사랑과 섬김으로 타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자선, 정의, 그리고 관대함으로 타자를 향해 외부로 움직이기를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며 사기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니엘 M. 벨 주니어는 기독교 경제학을 주창하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인간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인간관이 기독교 경제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다. 기독교인들은 독립적, 자율적, 자수성가형 개인이 아니라 신교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공동의 교회적 주체이다. 개인은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주체다. 이 공동체 속의 주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닌 선 그 자체를 추구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한다.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않고 공동선을 최대화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서 무한 경쟁에서 안식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적 욕망으로 간주되는 탐욕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간주해온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임을 확실히 한다. 하나님의 친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경쟁과 갈등보다 공유와 연대를 표상으로 하는 경제를 추구하며 그 경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서로를 위한 선물로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며 효율성 3법과 시장 가치와는 무관하다. 이런 맥락에서 소유권은 개인이 특정한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체에게 주어진 책임성이 된다. 타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정의는 공정으로서 정의를 넘어서는 자비로서의 정의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의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일이 된다. 읽을게요. 다니엘 M. 벨 주니어는 기독교가 현재 시장 경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화하도록 초대한다. 그동안 교회는 자수성가한 개인의 성취를 신의 축복과 동일시하며 자유를 선택의 다양한 확보 능력으로 격하하고 공동성보다 개인의 이익 최대화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만족을 찾고 탐욕을 중립적인 개념으로 만들고 자비의 정의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만족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다니엘 M. 벨 주니어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경제인 신성한 경제는 공동선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고 구성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며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경제체제다. 교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유와 연대, 공동체를 중시하고 소유권을 책임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벨의 기독교 경제관은 기본소득 논의를 그의 신성한 경제와 양립 가능하게 만든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의 소유물이 내 것이다. 그 소유권의 절대성,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그게 공동 사회를 위해서 쓰여진다. 근데 이제 그 대전제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비와 그 사람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소유권 자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소유는 잠시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정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가 요구할 권리, 그 사람 당연히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사람이 본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어떤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짧은 잣단이지만 여기 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저는 잘 문외한이지만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많은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 의견들도 다 다르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혹시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고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지. 소유권은 아니면 이제 꼭 기독교적 윤리를 주로 다루지만 근데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한테 법적으로는 오는데 이건 하나의 이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체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소유권이 공동사회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공산주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 그 생각이 틀릴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공산주의까지는 아닌데 공산주의는 어차피 없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사회주의 정도까지는 주장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모델로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공산주의로 주장하면서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예수님들은 내 말씀에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공산주의 시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통해서 신학 가장 존경한다는 정약용 씨가 여산제를 주장을 했어요. 같이 더불어 생산해서 나눠 갖자. 그게 공산주의라고.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냥 북한의 빨갱이 막 이런 거 막 써내네 이렇게 생각해서 실패한 이론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지. 이론 자체는 좋은 거죠 사실. 소련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인 건 실패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지금 하늘에서 통곡을 울 거야. 계급주의지. 이상한 놈들이 내 이론을 가져다가 아니 수정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 공격받는 것도 기본소득 이런 주장하고 그냥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상외적 차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탐욕과 본성을 소소엘리트 계급에 의한 간과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게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탐욕에 굴복하지 말자. 그런 것 같아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다 괜찮아요. 사람들 공산들이. 근데 이게 무리를 지어갖고 이렇게 하나의 당이라든가 뭐가 되잖아요. 그럼 확 돌아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은 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보다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데 사람은 절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만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합의가 돼서 제도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선에서 베푼다?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제도는 안 되는 거였어 원래부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사서 공동 나눈다. 공동 생산하는데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생산해. 얘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얘는 더 많이 가져. 그거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 제도화에서 그러면 어떻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끔 만드느냐에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기본소득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 고민하는 초입 단계일 뿐이고. 내 집사님이 왜 기본소득을 거기 꽂히셨냐고 이야기 들어보네. 여기 나온 것처럼 금률이에요. 약자에. 아니 예전부터 관심을 좀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보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워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예수님이 이 교부들의 생각도 결국 예수님의 아마 가르치는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회가 지금 그야말로 자본주의, 승자 독식, 득자 도생 이런 사회잖아요. 개인주의 그런 사회인데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 갖고 하시는 세상은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실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명확한 생각이 없어요. 제 지식이 거기까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말씀, 최종전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는 어렵지만 좀 작은 공동체잖아요. 운동도 안 되고 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작은 사회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아니, 저는 반대거든요. 그쵸,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한 문제 사안이지만 근데 왜 교회에서 여기서는 반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늘나라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한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말씀에서도 이제 돈 하나님 제작하는데 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가치를 조금 실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에서 기본소득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거를 상당히 어려운데 몇 명 안 되니까 적어도 여기서만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사실 그쵸, 여기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많이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이제 우리 배상표 집사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존경할 때 적극 후원자이기도 하고 근데 왜 배집사가 기본소득에 꽂혔을까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배상표라는 사람이 언덕을 굉장히 뭔가 사회에다가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같은 좋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언덕이라는 교회를 이런 상품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포장을 한다고 할 때 삼성전자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있듯이 언덕 하면은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 또는 대표 상품으로 언덕에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점에 그 언덕 기금하고 청년 수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정의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소득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약한 거지만 공동체 연대감을 좀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요소인데 이런 거를 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생각 충분히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안 될 수도 그런 부분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안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면 되지 않나. 배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걸 독서 토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 사실 저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지금 보면 그리고 저희 나라가 상대적 빈곤이 있지 절대적 빈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스위스나 이런 것 나라처럼 복지 정책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미라든가 저기 극지방에 있는 그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 비하면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삶이 어렵지 않아요. 뭐 절대 빈곤 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지원을 받는데 문제는 그 경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절대적 빈곤에 되게 희생자인 것 같아요. 상대적 빈곤의 희생자. 죽으라고 뛰어도 거기를 못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절대 그 삶이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약자들한테 뭔가
가진 사람들이 줘야 되는 거는 명확한데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시스템에서는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갑자기 뭐 실직을 당해서 돈도 세금도 못 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세모녀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실제 그런 층들이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경제를 활동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도를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걸로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교회는 라고 퀘스천을 해봤을 때 이제 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언더기금 그래서 정말 필요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약간의 익명화 이런 거를 더 보완하고 해놓으면 우리 교회가 기본소득까지 해야 되나? 상징성인 거 말고 현실성에서는 조금은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들 실험을 해보는 것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주는 국가는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한 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쭉 가요.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원덕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하다가 제도가 딱 실업이 딱 멈추는 순간 그러면 이걸 뭐지라고 고민에 빠질 거예요. 국가는 안 그렇거든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어렵지만 이게 더 이게 지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제가 조금만 간증 좀 할게요. 오늘 저 대표기도 했는데 굉장히 기도가 짧았어요. 월요일날 갑자기 제가 7개월에 걸쳐서 시간을 지냈을 때 살인죄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대표기도 했는데 박경옥 권사님이 바뀌게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광주를 갔었어야 했는데 그 약속을 취소했고 월요일날 허가가 떨어지고 얼마나 기뻐요. 노심초사했던 건데 그리고 제가 대표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그래서 이 대표기도 시간에 저 언덕에 왔던 10년 동안을 제가 언덕에서 받았던 혜택들 그리고 또 받았던 은혜들 그런 것들을 짧지만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김영인 권사님께서 내가 본래 12월 그 마지막 주에 평신도 설교인데 그걸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9월 8일로 고민을 했죠. 어차피 평신도 설교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하게 되면 결국은 간증일 거예요. 근데 이왕에 9월 8일 임팩트 하려면 오늘 내가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기도문을 쓴 겁니다. 작성을 하고 묵상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숨길 게 뭐 있어요. 언덕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언덕교우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중년 남자를 세워주셨고 그 중년 남자가 일어서니 가정이 일어서고 또 저만 일어선 게 아니고 제가 일어서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서 저는 요즘 정말 좋은 이런 말 해가지고 뭐하지만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애 엄마 그게 막 짜증을 낼 정도로 우리 배집사님 때문에 우리 김주사님이 짜증받는 것처럼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원래 남자가 밖에서 오지랖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왜 저래? 아직 우리가 그럴 때도 아닌데. 그래서 기본소득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언덕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진짜 뭐 1년에 예산 1억밖에 안 되는 교회에 언덕기금이 있고 이런 이야기 다른 데가 서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배집사님이 내년에 기본소득 한다고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주신다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주창했던 사람이고 또 가장 여기 나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서 배상필 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소득 찬성한 사람.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디요? 투표 여기서 막. 교회가? 교회 우리 교회에서 기본소득 하고 하는 걸 찬성한다. 권지사님 찬성해요? 네, 찬성합니다. 나도 찬성. 배집사님 찬성해요. 강장관님. 아 이거 뭐 때문에? 아니 왜 갑자기? 지금 북카페식에 총회식 같지 않니? 일단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언덕이 작지만 강한 교회로 굉장히 긍정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소득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다시 집에 갔다 왔고 이상입니다. 그 기본소득 이 책을 제가 어제 아침에 쿠팡에서 받아가지고 어제 좀 읽었는데 책까지. 이 다음 챕터 전강수 교수 거를 먼저 하시다고 해서 전강수 교수 걸 먼저 읽고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잠깐 여기 시간 내서 봤는데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비상적으로 알던 기본소득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의 논의라는 게 보면 이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기처럼 서로 합의되지 않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정강수 교수가 정말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강수 교수의 그 짧은 논문 아직 중에서 그 거기 할 차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막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한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집사님이 얘기하는 기본소득과 또 문장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장로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원덕교회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는 말 자체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운영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명칭을 바꿔도 돼요. 언더 기금이라고 바꿔도 되고 언더 공적 기금이라고 바꿔도 되고 하여튼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뭔가를 서로 좀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그 제도의 그 실행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직원총회에서 내년에 하기로 일단 연기를 해놓고 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클럽을 활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교롭게 여성 집사님이나 왜 저기 권사님들 다 갔습니까 오늘? 일부러 저기 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 우리 기본선 논의하기 싫다에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책 읽기 모임에 책 읽기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회의하는 거 있죠. 회의도 있고. 전선방으로 회의하는 거. 끝났어요. 끝나고 박 목사님 가셨는데. 박 목사님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좀 잊고 와서 진짜 잊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피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는 찬성하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북클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전부 다 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정리해서 논의하고 또 교회에서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겠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신, 교회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기본소득의 정신, 방금 전에 읽은 우리 챕터 보면은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예? 종교란 종교는 전부 다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본소득의 정신 이거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모든 종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기본소득의 제도를 교회에서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지지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쓴 이유가, 이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또 다른 논의인 언덕교회에서 이걸 도입할 건가 말 건가를 또 논의하는 거는 조금 이거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해를 샀는데 예. 지금은 언덕교회 그쵸. 이 시간은 기본소득 언덕교회 논의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책 있잖아요. 책 읽고 그냥 얘기하는 시간. 이렇게 뭐 찬반 논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 그냥 책은 책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이 기본소득 논은 그건 다른 때 어차피 북클럽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어떤 북클럽을 하자고 북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가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나가시는 거 같아요. 아니 내가 나간 게 아니고 또 나가려는 건 이게 막은 거지. 맞아. 내가 나가니까 막은 거야. 일단 그렇고 그냥 이 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할까 말 건가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책 내용 자체로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이런 데다 그렇게 말씀. 오케이, 그럼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방금 곽호철 교수가 쓴 챕터를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 성서의 가르침과 이게 딱 맞닿아 있는 거다. 그래서 난 지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 그런 정도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제가 보면은 불교 경전을 봐도 그렇고 이슬람 경전을 봐도 그렇고 힌두 경전을 봐도 그렇고 경전을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저 경전을 안 봐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기본소득인데 자신들의 종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때 우리 기독교하고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곽호철 교수의 얘기를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강수 교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솔직히 기본소득 이제 앞으로 장모님 말씀하시는 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슈가 될 건데 그냥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되게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310페이지 한번 기본적으로 정강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델이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 못할 건가 모델이 있다는 거죠. 좌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 좌파 모델. 좌파 모델은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이 가진 자한테 뜯어내자.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많이 나누자. 이게 좌파예요. 좌파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소득으로. 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되도록 많이. 좌파. 우파는 뭐냐면은 우파 솔직히 제가 잘 확실히 이해를 못했는데 소득세. 우리가 보통 소득세를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소득세를 걷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 여기 310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전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의 환급형 세액 공제, 즉 기본소득을 받는 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확히 잘 우파 모델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좌파 모델은 이제 많이 더 그렇죠. 많이 네. 기존 이제 복지 부를 가진 시스템을 사람들.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더 많이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재원 마련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좌파 복지 모델이고, 플러스. 예. 기본적으로 우파 모델은 복지를 기본 폐지하고 복지 시스템 없애고 아, 그쵸. 그 차이 있죠. 없애고 예. 기본소득 하나로 예. 통일하자. 통일하자. 이게 우파 모델. 그러니까 이런 우파 모델은 이제 오세훈의 공정소득, 오세훈하고 이제 오세훈의 저런 이승민의 그런 비슷한 이런 것도 약간 우파 모델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신 하자.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복지하고 기본소득하고 믹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는 복지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분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복지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할 때는 복지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좌파의 기본소득론의 그 기본이 되는 재원은 토지, 공공재원, 그래서 뭐 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가장 큰 게 토지로 돼 있어요. 토지의 보유세를 올리자, 이빠이 토지의 보유세를 이빠이 올리자. 그래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나눠 갖는다. 왜? 토지는 개인의 것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원을 이제 마련하자. 지금 0.015%의 뭐 소득세율을 0.6%, 0.06%인가 서너 배 올리자에 아닌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교수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는 한 0.05%? 지금의 한 3배 정도 올리자. 그럼 충분하다, 재원이. 그걸 가지고 그냥 나눈다. 그러니까 공공재원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귀속이 아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공공재원을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파는 그렇지 않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양도소득세나 일부 세로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보다 알파를 걷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들한테 요즘에 지난주에도 청년들 대상으로 알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좌파 모델처럼 하면 너네 죽어난다. 이 많은 돈의 재원을 다 너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이제 나갈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파 모델, 기존에 있는 그 모델이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공재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공공재라는 게 옛날엔 땅이 다였단 말이죠. 옛날엔 땅에서 농사 짓고 이게 다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세상이 그게 맞는 건가? 이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곡식을 수확하고 그게 많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 개념은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금 다 섞어놔야 될 것 같아요. 섞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파 논리는 세금량은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 잘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효율성인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크게 흔들지 말고, 효율성은 이제 관리의 문제니까 효율성 극대화하고, 이게 모자르면 더 걷어야죠. 걷는데 가장 많은 사람의 인구수는 적혀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거부감이 제일 작은 거는 무진세라는 거예요. 무진적으로 다양한 거예요. 무진적으로 작은 거는 가진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그 와중에 야루가 돌아서 만약 가진 사람이 무진세를 피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별로 안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내게끔. 그럼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섞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300페이지 보면 아까 이렇게 정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좌파의
좌파의 기본소득, 아까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그런 좌파는 땅이든 뭐든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소득세도 다 뜯어내는 거고 좌파 기본들은 이분이 주장하는 거가 정통파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마 그 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00페이지에 300페이지 한번 이쯤에서 300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자기는 정통파래요. 이게 진짜다. 이게 기본소득의 진짜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이쯤에서 정통파 기본소득의 모델의 골격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보상이다. 현금 지급보다는 박탈당한 권리의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보다 사회적 바탕급이라는 이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 우리가 수혜를 받거나 어떤 복지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둘째,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국가에 존재하는 자원이 있는데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인정돼야 될 자원을 정확히 가려낸다. 그것들을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가당한 많이 환수한다. 이 이익을 보통 불로소득 옥수지대라고 부른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국가에 존재하는 자원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자원, 그게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땅이다, 공기는 아닐 것 같고, 뭐 옛날에 대동강 물, 어떤 사람은 물이다, 뭐 지식, 아까 여기 뒤에 보면은 빅데이터 지식이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환수액은 사회적 배당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환수액이 매년 변동되고 지급액도 변동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미리 어떤 금액을 정해놓지 말자. 플러스 최소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생활을 해나가서 필요한 최저 급여 있잖아요. 최저 그 생활 수준, 그거를 보장한다. 그런 전제도 두지 말자. 그냥 재원을 발굴하고 공동 재원 있잖아요. 그 재원을 발굴할 만큼만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지 말자는 거죠. 이게 총통파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모델은 뭐냐면 보통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좌파 모델이 맞고, 이분은 그게 아니다. 지속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예를 든 게 뒤에 보시면 알라스카는 돈 주는 거 아시죠? 제 지인이 이제 알라스카에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한 5년 동안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만날 건데 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 어느 애는 되게 많이 나오고 어느 애는 엄청 조금 나왔대요. 근데 이게 변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알라스카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저기 유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때 전제는 그거 같아요. 유전이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주정부 소유래요. 근데 만약에 개인 소유, 주정부 소유가 아닌 그런 유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SK가 지금 SK가 그 석유 해가지고 자기 SK가 투자를 했어요. SK 이노베이션 거기서 했는데 너 내놔 했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좀 이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한 거는 그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알라스카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얘기 들었는데, 스위스는 몇 년 전에 이제 300만 원 일률적으로 하자. 근데 이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어요. 그러지만 탄소세라는 걸 적용해서 탄소세를 적용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현재 하고 있대요. 탄소세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라스카도 스위스도 이렇게 매번 변하고, 알라스카 여기 제일 보시면 305페이지에 보면 알라스카는 가장 많았던 해가
2,000달러 한 1인당. 근데 1년이에요, 1년. 2015년. 예, 1년이니까 다섯 가족이면 $10,000네. $10,000니까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근데 스위스는 훨씬 작아요. 스위스는 원래 탄소세라고 해서 이런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자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땅, 국토보유세. 두 번째는 탄소세. 다른 건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그거에 대해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엠블렘을 나눠주자 이런 부분인데 토지보유세는 지금은 재산세로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조금 이제 굉장히 상당히 작은데 그걸 좀 늘리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소세.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예를 들면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20억이 됐어. 할 때 세금 내잖아요. 이걸 좀 더 늘리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들어오는 약간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다 부동산에 연관된 거. 완전히 불로소득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그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많이 매겨서 이거를 이제 재원으로 마련해서 나눠주자. 그래서 뭐 약간 저항이 국가적으로 보면 약간 저항이 있겠지만 크게 저항 이제 없을 정도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부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저항이 있는 게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이 절세라는 게 있거든요. 모르면 탈세, 알면 절세. 이게 이제 그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50억을 상속받았지만 누구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누구는 세금을 굉장히 원래 50%거든요. 25억을 내야 되고 누구는 거의 안 내고 그게 이제 탈세와 절세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기본소득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뭐 불로소득 좀 하고 뭐 좀 여기 지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평등 뭐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많이 걷어서 좀 나눠주자. 일종의 어떤 사회 공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근데 이제 비판받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정당하냐? 니네들 뻗는 게?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거를 이재명 씨도 답변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특정 정치인은 언급하지 말아줘. 여기 나왔어? 네? 그냥 이 씨라고 그러시죠. 이 씨라고 그러시죠. 녹화되고 있어요. 다 나왔어. 두 번째 이제 우파 쪽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복지의 어떤 복지 정책, 복지 제도의 변형이다. 이거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정강수 교수가 얘기하는 이제 세 번째 대안은 이거는 그냥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이건 일종의 경제 정의 구현의 방법이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는 재원 충당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는 거다. 그런 논리로 지금 이제 이 정통파, 소위 말해서 변동형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추미애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얘기했던 그 지대개혁 얘기했을 때에 그거하고 자기 주장하고 가장 지금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정강수 교수가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이 대안, 그러니까 변동형 정통파식의 어떤 기본소득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 여러 가지 비판도 다 격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저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하나만 이제 30초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교회 문제 돌아와서 이게 정의 구현, 경제 정의 구현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교회라는 이 특수 조직에서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대라든지 불로소득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논의를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내가 하는 통역사업이 고성 군수는 바로 기본소득이고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어떤 구조를 갖고 시작을 하셨냐면 통역사업이 이렇게 1년에 예를 들어서 500억 수익이 나와요. 250억은 저 같은 민간업자한테 나와요. 이익이. 나머지 250억은 고성군하고 군민한테 배당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신앙군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신앙군은 네, 햇빛 하고 가지고 해요. 있죠. 그래서 1인당 암태도 이런 데는 안자도 임자도 이런 데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2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와. 20만 원. 센데요. 그걸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주죠. 분기당. 분기당. 분기당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 매달 이렇게 하지 않고 분기당 한 번씩 이렇게 햇빛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을 회관에서 다 나눠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5천 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지금 같은데 섬이나 이런데 그 해산물 있잖아요. 해산물은 그 5천 개에 속한 사람들이 엠빵하는 거거든요. 모든 소득을 다 엠빵하는 거예요. 공동소득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공동어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라도에 미역. 그런 데가 있어요. 미역. 똑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쩌냐 육지에 나갔던 다시 또 와야 돼요. 채취할 때. 그걸 받으려면 받으려면 이게 뭐냐면 엠빵이기 때문에 둘에 육지에 같은 나가야 거니까. 되니까 와가지고 n분의 1이니까 같이 일을 해야 돼. 일 안 하면 못 받는 왜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 작업하는 시즌이 있어요. 15일이면 15일 미역을 따는 시간이 있다 가면 육지에 나가 있는 애들도 다 그래서 이제 불러요. 모든 수확을 공정하게 엠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정강수 교수는 사회적 배당금이란 말을 쓰자 이렇게 배당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배당금이다.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그 뽑아가지고 똑같이 나누자는 거 엠빵하자는 거 아니냐, n분의 1 하자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람들이 비판하거든. 근데 이제 예. 여기 맹점이 있는 게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냐? 토지 개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농경 사회에서의 토지하고 지금 토지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부자들이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코인을 사놓겠어요. 말되네. 그러니까 없고 정말 죽어라고 평생 벌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하려는 사람. 근데 거기에 거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양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난 이제 배운 지가 오래돼서 내가 경제학종이다 보니까 대학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토지보유세가 좀 센 데는 1% 1년에 그럼 100년 동안 갖고 있으라는 거야. 100년 동안 1% 내면 그쵸. 100%를 내잖아. 그러면 진짜 그게 네 거 된다는 거지. 개념인데 그렇게 출발했다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 기억이. 희년 개념. 그러니까 매년 1% 우리는 지금 만약에 토지보유세 1%라고 하면 민단이 일어날까? 밀란이요? 네가 갖고 가라고. 일어나겠지. 지금 민단 일어날까? 지금도 그 농촌에 제가 이제 강릉살이 하잖아요.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정부 지원이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50% 이상 정부에서 다 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부 돈으로 씨앗은 심어요. 그러니까 경작은 해. 저기를 안 해요. 수확을 안 해요. 관리도 안 하거나. 예, 아니 관리는 당연히 안 하고 일부 빼놓고는 그냥 둬요. 왜냐면 한국 사진을 매번 찍어가지고 경작을 안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농토세, 뭐 농지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다 갈아서 심기는 하는데 가을이 되면 예를 들면 저희 있는데 넓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작년에 배추 그냥 그대로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게 경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 나중에 투자 목적이라는 거를 가려내려면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말했지만 그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양장면 위원장님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지금 근대화되고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박정희라든가 군사정권 그 전두환이 노태우까지 이 정권들이 농촌을 이중고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쌀 자체도 완전히 싸게 만들고 이중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농촌에서는 내 새끼 싸 질러가지고 도시로 쌀 임금 노동자로 배출하고 또 쌀은 농사해갖고 완전히 후려쳐가지고 쌀값 돼가지고 오늘날 이 재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농촌에 베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보면 농촌 가봐 별의별 게 다 있어. 근데 이걸 갖다 배합한다 할지 아니면 문제 있다고 따지면 안 돼. 그동안 농촌이 못 받았던 것을 이제 국가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제 뭐냐면 농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농민이 아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소장을 못해. 옛날에는 충분했는데. 근데 요즘 벼농사 같은 경우는 김제 이런 데 가잖아. 그럼 부농들이 있어. 그 돈 이렇게 그 임대해가지고 지들이 가서 그 기업농을 해주는 거야. 예. 지금 농촌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맞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농민들한테 쓸데없이 돈 가는 거 아니냐. 그냥 수입해서 못 가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근데 뭐 다른 그런 건 이제 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거는 그 토지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거 없는 구조가 되면 그 토지 가진 사람이 큰 인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일반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요. 맞아. 불로소득이죠. 그거는 뭐 농민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제조업들도 보면 제조업 물건 만들어서는 적산하지만 땅값 올라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토지에 관해서는 정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항상 염두에 둘 만한 개념인 것이죠. 그죠? 토지에 관해서 그래요. 집은 또 달라요. 네가 집 해봤자 결국 한 집 살 건데 한 집이 올라갔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물가 차이가 그런 게 큰 거 아니에요. 토지는 달라. 토지는 달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든요. 100배, 1000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토지는 다른 것 같아요. 모르는 원인도 지금. 국토불세를 이제 좀 강화해서 적용 마련하자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아까 스위스였나? 탄소세를 뭐 이재명 그 후보도 탄소세 얘기를 했지만 탄소세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좋은 세예요. 탄소세. 그러니까 전 인류가 공평하게 누려야 될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 거예요. 예를 탄소세 들면은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정유회사다. 정유회사가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이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송하면서 우리 그 국토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돈 한 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런 그 자연환경 이용과 관련돼서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상당히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후협약 이게 파리 의정서라든가 도쿄 의정서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탄소 배출권 가져오니까 후진국들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그 탄소 배출권 사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간에도 제철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선 제철 공장들은 탄소를 배출 안 하려고 몸부림쳐. 왜?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REC라든가 이런 거, 재생에너지나 유럽이 이제 이런 데 있냐면 걔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
이게 중국 이놈들도 이제 지금까지 무대뽀였는데 유럽에서 니들 물건 안 사주겠다 했는데 앞으로는 REC 달성 안 하면 안 사줘. 이제. 삼성은 큰 문제예요 지금. 휴대폰 안 사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2050년까지 REC 달성해. 근데 삼성에 대안이 없어.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전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삼성전자잖아. 언제나 어마어마하게 써. 어마어마하게 써.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탄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념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당장에 고성군이 바람 갖고 한다니까 바람은 공공재야.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사는 데서 풍력 돌려서 돈 벌겠다 이거야. 너 내놓으라 이거야. 니들 혼자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을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해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정착이 될 겁니다. 이 세금은 결국 사람들이 합의한 제도니까 세금을 이제 효율화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죠. 누진세를 높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높여야 돼요. 높이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마이클 샌델 책 봤을 때도 물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부모한테 좋은 유전자 받았으면 자기가 원해서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뭐 시장의 변화, 내가 그렇지 않은 시장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과 별개로 이제 얻어지는 그런 부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를 높이는 건 아주 위쪽은 상당히 많이 높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항상 사람들은 못 따지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원칙이 누진적인 거에 대해서는 해야만 되는 가풍이라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는 거의의 배를 가르려면 알을 낳게끔 해줘야 되는데 배를 가르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리 간다 거죠. 배를 가르면 안 되고 알을 잘라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그래도 낼 수 있을 잘라주게 만큼의 만들어야 된단 잘 말이에요. 내게 배는 가르면 안 돼. 나중에 보면 이게 배를 가르는 거야 아니라 따지게 되는 거야. 자진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럽네. 그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첨예하게 붙은 게 상속세. 상속세는 배를 가르냐만 할 게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한테 먹히면 재앙 아니겠어요? 재앙일 거예요. 근데 먹힐 개연성이 딱 하나 있지. 이주영이 팔거나. 아니 왜 팔겠어? 세금이 무서워서. 세금이 무서워서 팔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따져보면 배를 어떻게 하면 안 가르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 고민해야 돼. 제가 배를 가르면 어떡하고 그거라고. 우리나라 탄소세 지금 체험했는데 막 도입됐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 네. 도입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소 없는 것 같은데. 탄소세는 저기 탄소 배출권. 그렇지, 그것만 했죠. 도입 안 됐고 이제 국제적으로 도입 탄소 하자고 배출권이 지금 거래가 논의가 되네. 있는 거고 27개국에서 있겠다 하는데 아, 우리나라도 곧 이제 도입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소세의 기본 개념은 탄소 배출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돈을 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탄소 배출 적게 하는 애나 많게 하는 애나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차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 전기차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적게 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회랑 연결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책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본 거는 교회에 연결시키려면 첫 번째 아까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 돈이 많아서 땅을 사놨다거나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거기 나온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세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같은 데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교회도 해당 안 돼. 아니 그렇게 안 비싸게 팔잖아요. 1층에 카페 있잖아요. 그 권사님도 돌아가면서 이 금리.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건 탄소세는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어컨 내리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한테 이제 내리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탄소세를 걷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 딱 보고 있다가 탄소세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걸 나눠 가지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어떻게 재원 소리. 예? 헛소리인데 이제 그런 재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 근데 이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벨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헌금을 하자.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어떤 그거에는 약간 이제 다를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헛소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수련회 오셔가지고 아마 강의를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부의 재분배 뭐 그런 개념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가 잘 사고 누가 또 잘못 산지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좀 본인이 그 기본 소득에 대한 헌금을 하고 그 헌금 걷는 거를 무조건 엠빵한다. 단순한 취지는 그거였고 그걸 땅을 팔아서 냈던 아니 내셔야 됩니다. 뭐 여하튼 그거의 원천에 대한 거는 없고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는 좌파처럼 뭐 5만 원 이상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배째 주당의 소득 1%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쳐서 나누다 보니 근데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최소 금액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돼.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 이상 됐을 때 나눈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뭐 3,000원씩 나눈다 뭐 500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매달 나눈다는데 매달 들어온 헌금을 교인 그 등록교육 수대로 그냥 나눈다는데 어렵다. 네 나눈다는데 이게 누구는 굳이 뭐 그런 걸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필요도 없는 네, 거죠. 이름을 따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명명해서 교회가 하는 순간 정말 그 숭고한 기본소득의 정신을 훼손시켜 버려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도입을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역행하게 만드는 거지. 뭐 까놓고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왜 장난치냐 이거지. 먼저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기본소득 아닌데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해가지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만약에 있죠. 그런 컨셉에 지금 그런 컨셉에 지금 우리가 뭐 제도를 운영하고 싶으면 우리가 예쁜 이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쵸. 언덕 기금이라든지 언덕 기금 있잖아요. 응? 있나? 그러면 뭐이 언덕 언덕 나누기. 펀드라고 한다든지 뭐 언덕 나누기 뭐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갔어.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러니까 그걸 시행했던 교회에서 그거를 도입해서 실패한 사례를 논의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가 와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걸 논의한다는 거지. 누구가 와서 들어본다.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이상하다고 우리가 좀 합의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논의한다? 수련회 때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왜 그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녹화돼서 제가 생방송으로 준비돼서 조금 미안한데 그러니까 왜 지금 벌써 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실패 사례를 다시 수련회 가가지고 다시 2-3시간 동안 논의하겠다? 뭐 누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본소득 교회에서 기본소득 헌금을 운영했던 교회가 있어요. 화평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 위원장을 했던 집사님이 아마 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거를 그 교회 주도를 만들었어요. 네트워크 위원장을 그 집사님이 여기 책에 나오신 분인가? 아니요. 거기 나온 분 아니에요. 네트워크라고 전국 기본소득 그게 네트워크 나오던데. 위원장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원장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고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번 수련회 꼭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전주에 살아요. 전주집이 제가 서울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이 되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어떻게 될 때 괜찮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성공 사례를 듣자는 게 실패 사례 있잖아요. 아니 성공 아니 운영 사례 운영 사례 아니고 운영 사례죠. 장단점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합의를 도달한 게 뭐냐면
그런 식의 개념의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금방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죠? 이름의 문제죠, 이름에. 네, 그래서 그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로 뭐 우리가 출연할 때 기본소득을 뭐 이름이 뭐였나? 이거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여튼 지금 뭐 집사님 오기로 해가지고 아니 안 집사님 돼. 말씀도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논의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게 돼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더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들은 기본소득 지식만 가지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는 거고, 그때 와서 이제 운영 사례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혜를 하는 거를 1년간 유예를 해놓은 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소득의 모델이 뭐 좌파, 뭐 우파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는 게 기본소득이 맞아요. 기본소득의 전문 개념이 뭐냐면은 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려는 한 기본소득 개념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기본소득이라고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 얘기 들어보고 또 이제 다시 조금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오늘 얘기 듣던 것들이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됐대. 이게 무슨 우리 기본소득 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끼리 나누는데 이게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도 얘기가 있었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또 좀 정립하고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났죠? 네. 55분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렇게 그 마치기 전에 제가 10초만. 제가 처음에 이거 책 하자고 할 때는 이거 뭐 하나 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성경의 개념이지, 기독교 개념이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께서 마지막 성경적인 강점을 찍으시는 백집사님 한 말씀 하셔야 될까? 아니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 돼요. 한 말씀 하시죠. 백지- 백집사님하고 지금 많이 담아놓고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하고 세 분, 뭐할 건 없는데. 네 분, 네 분. 저도 저기 이현 집사님 그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데, 저도 그냥 기본소득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저 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일단 시행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말에 또 유예할 수 있어요. 청구해야겠죠.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년 이때 유예해보고 계속 유예할 수 있어. 계속 유예할 수 있어요. 군투세처럼. 수련회 가가지고 그분이 오셔갖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본소득 얻는 거 무슨 얘기가? 유예한대요. 있는데 네, 유예 쪽으로. 아까 보니까 무슨 10,000원씩 내고 뭐 그런데 그건 뭐예요? 기본소득에 아까 뭐 저기 뭘 많으십니까?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10,000원씩 내고 뭐 아까 그런 게 있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일단 거예요. 백집사님 한마디 하시죠. 뭐 저는 한마디만 뭐 하셔도 됩니다. 책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또 교회가 고민하고 기관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심오한 게 있구나 이제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것만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든 대형 교회든 제가 어쨌든 평등한 곳 뭐 그런 뭐 군대 뭐 군대 뭐 나이가 많아도 먼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자체도 이제 평등한 그런 개념인데 사실 뭐 교회가 전혀 평등하지가 않고 부를 가진 사람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인정을 받고 더 존중을 받는 거예요. 더 존중.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쨌든 교회는 덩어리가 목사로 돼 있고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뭐 돈 많이 내는 사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요거를 좀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또 느낌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상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정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각자가 사랑과 배려와 나눔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예, 예, 예.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셨던데. 아, 괜찮습니다.